기원전 44년 가이사르가 암살을 당하지 않았다면 로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문명의 맹아 겨자씨 한 알에 대해서 말한 예수가 서기 30년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면 문명사회를 앞당길 수 있었을까? 가설은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연역하려고 설정한 가정입니다. 가설로부터 이론적으로 도출된 결과가 관찰이나 실험으로 검증되면 진리가 됩니다.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확대 발전시키는데 가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문학에서 이룩한 새로운 행성의 발견이나 물리학에서 이룩한 원자와 핵, 구조의 해명, 여러 가지 입자들의 발견은 모두 가설의 설정과 증명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나폴레옹과 수학자이면서 천문학자였던 라플라스, 그의 선배 라그랑주, 세 사람이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라플라스가 자신의 저서를 나폴레옹에게 진상하니까 누군가가 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행성을 움직인다는 이론이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라플라스를 만난 자리에서 나폴레옹이 물었습니다. 우주에 대해서 글을 썼으면서도 당신은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무신론을 입에 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던 시절이라서 의미심장한 질문이었습니다. 라플라스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와 같은 가설이 필요 없습니다. 라그랑주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멋진 가설이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지 않는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이사르가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로마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나마나 예수가 태어난 해를 기원으로 하는 책력, 서력을 사용하지 않고 율리우스력을 사용했을 겁니다. 책력을 바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결정적 단서를 유추해낸 결과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예로부터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큰 달 31일 4번, 작은 달 29일 7번, 윤달 28일 1번이고 1년은 355일이었습니다. 정월은 지금의 3월에 해당하는 마르티우스 달이었습니다. 이처럼 정확하지 못한 역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밤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비롯하여 절기가 맞지 않았습니다. 수석대제관이 부족한 날짜를 계산해서 22일 또는 23일 추가된 새 달력을 연말이나 연초에 공표했습니다. 로마인들과는 달리 이집트인들은 1년이 365일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우기 때마다 나일 강이 범람하면서 토사가 떠내려와 삼각주를 덮었습니다. 그 때문에 걸음을 주지 않아도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고대 문명을 주도했던 이집트인들은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달력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시리우스별은 70여일 동안 보이지 않다가 강물이 범람하기 전 태양보다 먼저 지평선 위로 올라왔다가 이내 태양에 가려 보이지 않곤 했습니다. 기원전 2500년경 이 사실에 주목한 무명의 어느 천문학자가 시리우스별이 뜨는 시점을 첫째 날로 1년을 365일로 짠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이 달력으로 파종 시기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만든 달력 중에서 가장 지성적인 달력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이집트에서 살해당한 기원전 48년 가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천문학자 소시게네스로 하여금 4년마다 윤달이 들어가게 하고 춘분을 3월 23일로 고정시킨 율리우스력을 만들게 하고 기원전 45년을 문명시대의 원년으로 새 달력을 공포했습니다. 이때 공화정이 시작된 기원전 509년을 기원으로 해야 한다고 말한 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최초 도서관장 마르쿠스 테렌티우스였습니다. 가이사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6세기까지 율리우스력을 사용하다가 부활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새 달력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사람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였습니다. 가톨릭이 동방과 서방교회로 나뉘고 서방교회의 53대 교황 요한 1세가 동방교회를 방문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매년 바뀌는 부활절 날짜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주교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에게 지시했습니다. 엑시구스는 유대 총독 빌라도 재임 중에 예수 사건이 있었고 율리우스력으로는 75년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 나이 30을 뺀 율리우스력 45년을 원년으로 한 교회력을 이미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율리우스력을 교회력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가톨릭을 믿는 유럽의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사람들은 율리우스력 1627년 10월 4일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깨어나면서 서력 1582년 10월 15일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45년이 사라지고 날짜도 10월 15일로 바뀌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가이사르 암살 직후에도 율리우스력을 일축하고 기원전 753년을 로마 건국 원년으로 하자면서 베르길리우스에게 건국 신화를 만들도록 옥타비아누스가 지시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자작시 목가집을 완성하고 자신의 후원자였던 마이케나스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헌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의 작품이 탁월하다고 생각한 마이케나스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서사시와 유사한 작품을 주문했습니다. 기원전 42년 필리피 전투에서 겁에 질린 옥타비아누스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일개 병사였던 마이케나스가 말고삐를 잡고 안전지대로 피신한 일이 있었고, 옥타비아누스의 생명의 은인이 된 마이케나스는 당대 최고의 책사로서 제정로마 기틀을 세운 1등 공신이었습니다. 로마의 흥성과 영광을 장식해줄 새로운 신화와 영웅적 스토리가 절실했던 마이케나스는 기원전 27년을 아우구스투스 황제 집권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질적인 위장병 환자인데다가 겁이 많았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직접 칼싸움을 한다거나 고매한 독백과 신들과의 대화 설정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반대편 인물로 그 누군가를 사악한 존재로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공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서사시가 될 가능성이 다분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군과 싸우다가 패배한 트로이 장군 아에네이스를 주인공으로 호메로스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부하들과 각지를 방랑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라티움에 도착한 아에네이스가 제2의 트로이를 건설하라는 신탁을 수행한다는 허구의 이야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된 아에네이스가 카르타고에 도착하고 디도 여왕과 사랑에 빠졌을 때 신이 나타나서 하루빨리 여인의 곁을 떠나라고 재촉합니다. 애인이 떠난 다음 시련의 아픔을 참지 못한 여왕이 애인이 남기고 간 물건을 태우려고 쌓아놓은 장작더미 위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련의 이야기도 만들어냈습니다. 아에네이스가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라티움은 이탈리아의 중부서한 아펜니노 산맥과 서쪽 티레니아해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지대였습니다. 예전부터 라틴인들의 조상이 살고 있던 지역이고 로물루스의 전설이 시작되는 알바론가와 가까운 곳입니다. 베르길리우스는 그들과 유랑민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아에네이스가 받았다는 신탁을 로마의 신 유피테르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고 아우구스투스 조상을 유피테르 양자로 둔갑시켜 신탁을 받은 것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이케나스가 또 다른 주문을 했습니다. 개인의 불멸성을 믿지 않았던 가이사르를 신의 화신이자 세계 인종의 구원자로 만들게 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 때문에 괴로워하던 베르길리우스는 더 이상 황제의 우상화 작업에 놀아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기 전 자기보다 11살이나 적은 리비우스에게 원고를 넘겨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불살라 버리게. 베르길리우스는 그리스로 가다가 열병에 걸려 되돌아와서 기원전 19년 죽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죽으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리비우스가 집필 중인 역사서 첫 장에 베르길리우스의 건국 신화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리비우스는 자신이 만든 연대기, 그러니까 에트루리아의 7대 왕이 추방되고 공화정이 시작되던 기원전 509년을 기원으로 도시의 건설로부터 늘 저술 중에 있었습니다. 리비우스의 도시의 건설로부터 142장 중에서 아에네이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하면서 시작하는 1장 건국 신화는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2에서 5장 갈리아인의 로마 약탈, 6에서 10장 삼리움과의 전쟁,
11에서 15장 이탈리아 반도의 정복, 16에서 20장 포에니 1차 전쟁, 21에서 30장 포에니 2차 전쟁, 31에서 45장 마케도니아와 페르세우스 전쟁, 46에서 70장 동맹시 전쟁, 71에서 80장 네란과 마리우스 죽음, 81에서 90장 네란과 술라의 죽음, 91에서 103장 폼페이우스의 개선, 104에서 108장 공화정 말기, 109에서 116장 네란과 카이사르 암살, 117에서 133장 악티움 해전, 134에서 142장 드루수스의 사망. 이처럼 142권까지 썼을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인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트로이 장군 아에네이스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로마를 건국한 것처럼 신하를 일장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의 건설로부터 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비우스는 집필 목적을 서문에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게 된 로마인들의 역사적 사실을 부각시키고 로마를 위대하게 이끌어온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내란을 초래하게 된 대표적인 분위기를 알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높이는 데 있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카이사르 통치 이념과 부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건국 신화를 집어넣게 되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술 의욕을 잃고 말았습니다. 리비우스는 드루수스 사망 이후의 역사를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게르만족과 싸우던 로마군 17, 18, 19군단이 토이토브르크 숲에서 참패를 당하고 사령관 바루스가 현지에서 자살한 서기 9년 사건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서력전에 나섰다가 별다른 전과를 올리지 못하고 후임 사령관 게르마니쿠스가 적에게 빼앗겼던 2개의 군단 깃발을 되찾았는데도 도시의 건설로부터 애 넣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 사망 이후 3년이나 더 살았으면서도 황제의 행적을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생뚱맞은 내용을 구장에 집어넣어 논란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탈리아로 쳐들어와서 로마와 싸웠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도시의 건설에 앞서 일어난 전설들 또는 그것이 건설된 것은 역사가의 확실한 기록보다 시인의 창조로 꾸며지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 리비우스는 건국 신화를 서두에 집어넣게 해서 자신의 역사서를 한낱 픽션으로 만들어버린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시인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같은 내막을 알 턱이 없는 사람들은 리비우스의 가상 역사서 운운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시인이라고 추켜세우면서 조롱한 리비우스는 베네치아 서쪽 파도바 고향에서 서기 17년 75세에 사망했습니다. 테베레 강 건너편 아우렐리아는 주거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밀리우스 다리를 건너 시내에 와서 장사나 노동을 하고 저녁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집성촌을 이루고 사는 유대인들은 수브라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를 아끼려고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시내에 아벤티노 언덕에 회당을 지으려고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 모금 중에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제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발표한 정책이 모든 신전 공사 중단이었습니다. 회당도 신전으로 받기 때문에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어느 유대인 자녀들이 아비가 기부를 못하게 해달라면서 집정관에게 고발했습니다. 강제로 돈을 빼앗겼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유대 여자도 있었습니다. 서기 19년 티베리우스는 근위대장 세이아누스로 하여금 유대 젊은이 4,000명을 사르데냐 섬으로 보낸 노역을 시켰습니다. 사르데냐 섬은 밀 재배지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해적이나 산적들로부터 밀을 빼앗긴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 삼아 보냈습니다. 회당 건립 문제로 말썽을 피우니까 언제든지 유대인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티베리우스는 속주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통치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티베리우스는 악덕을 자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집트 총독이 세금을 예상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칭찬을 들으려고 했을 때 티베리우스가 말했습니다. 훌륭한 목자는 양의 털을 깎습니다. 하지만 가죽까지 벗기지는 않는 법이요. 로마인들은 유대 랍비들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권력을 행사하려는 지식인들 또는 개인적 야망에 도취된 선동가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티베리우스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가 아르메니아 왕위 계승 문제를 해결하고 안티오키아에 돌아와서 시리아 총독 피소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고 귀가 후 3일 동안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서기 19년 10월 10일 죽었습니다. 말라리아 열병으로 죽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피나는 34세 젊은 남편이 궤질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유대인들 사이에서 게르마니쿠스 신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의 운명은 알렉산드로스 대왕과 비슷하다. 아름다운 육체를 가졌고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 다 30대 젊은 나이에 타국에서 가족의 관계로 희생되었다. 게르마니쿠스가 왕으로 태어나 자유로운 가운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군사적 업적을 능가했을 것이다. 책동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는 티베리우스가 피소를 시켜서 독살했다는 데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게르마니쿠스 사망 소식을 듣고 모친 안토니아는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서도 여러 날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도 숙부가 피소를 시켜서 형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형수가 쾌재를 부르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심적 고통을 이중삼중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고를 가지고 로마에 온 아그리피나는 원로원의 피소를 독살 범인으로 고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선한 두 아들을 시켜 민의 복고주의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피소가 재판을 받으려고 원로원에 갈 때마다 민의 복고주의자들이 시위를 벌리면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티베리우스도 근위대 3개 대대 병력으로 로마 시가지 구석구석을 지키면서 철통 같은 경계를 폈습니다. 무장한 병력이 로마 시내에 들어온 사례는 전무후무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도 생명의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피소는 결백을 주장하거나 재판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아그리피나가 티베리우스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분명한 데다가 티베리우스가 진실을 이야기하는데도 원로원 의원들은 자신들 안위만 생각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소는 집에 돌아와서 자살했습니다. 피소 사건 이후에도 아그리피나는 공격의 수위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황후 리비아와 티베리우스를 싸잡아 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 27년 티베리우스는 모자간의 의절을 선언하고 카프리 섬으로 가기 전 황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율리아가 죽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그리피나는 검은 옷에 상장을 달고 있습니다. 조작 한 통으로 율리아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었겠냐? 나를 위해서였다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 나는 공직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티베리우스 노년 69세 카프리 섬의 은둔 생활 시작 71세 모친 리비아 사망 73세 세아누스를 원로원에 고발 서기 31년 10월 17일 처형 74세 아그리피나가 벤토텐의 섬에서 단식 투쟁 중 사망 75세 금융위기 발생했을 때 원로원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고 성공 77세 비텔리우스를 보내 사망한 아르메니아 왕 계승 문제를 해결 79세 나폴리 만미세노고 별장에서 어깨부상 후유증으로 서기 37년 3월 16일 사망 티베리우스는 공직에서 손을 떼겠다는 말과 달리 카프리 섬에 있으면서도 로마 제국을 손금 보듯 했습니다. 서기 30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해묵은 감정이 많았던 빌라도 총독이 무고한 사람에게 십자가 처형을 지시하면서 흉악범을 방면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속주 총독은 무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대 권력자가 아닙니다. 고발당하면 심의를 거쳐 원로원이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 과오는 세 가지였습니다. 흉악범을 방면한 것은 속주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총독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박스 로마나 체제에서 십자가 처형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세 사람씩이나 처형했으니 별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은 시체를 방치해서 부활 운운하는 유언비어가 나돌게 한 것도 귀책 사유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티베리우스가 발빠르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때마침 근위 대장 세이아누스가 이스파니아 총독 루키우스 아렌티우스를 직권남용과 부정행위로 고발하면서 월권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면서 정치적 야욕을 드러낸 세야누스를 제압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일격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총독에 대한 속주민의 고발은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지 사정도 모르는 집정관이 임기 중에 고발하면 속주 통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속주 총독 임기 중 공소유예 특별법을 원로원에 요청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빌라도 총독을 고발하려던 유대인들 정치적 음모는 제동이 걸리면서 빌라도 임기가 끝나는 서기 36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서기 35년 티베리우스가 비텔리우스를 보내 아르메니아 왕위 계승 문제를 또 다시 해결하니까 왕 칭호를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났던 아그리빠가 티베리우스의 손자 게멜루스를 염두에 두고 칼리굴라에게 말했습니다. 티베리우스 시대가 빨리 끝나고 자네가 제위에 오르기를 기도하고 있네. 무엇으로 보나 자네가 후계자야. 칼리굴라는 싱글벙글 거리면서 내가 황제가 되면 유대 왕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 얘기를 해방로의 유티쿠스가 듣고 며칠이 지난 다음 아그리빠 옷을 훔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아그리빠가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 심하게 꾸짖으니까 앙심을 품고 유티쿠스가 티베리우스를 찾아가서 아그리빠가 역적모해했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졸지의 반역자가 된 아그리빠를 신문하는 자리에서 티베리우스가 유티쿠스에게 물었습니다. 고소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말해보라. 유티쿠스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죽고 자네가 황제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 게멜루스가 방해가 될 것 같으니 내가 해치우겠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그리빠는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색한 별명을 했습니다. 제가 고인이 되신 아드님 가스토르와 형제처럼 지낸 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게멜루스를 가르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애원했지만 티베리우스는 아그리빠를 감옥에 넣고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티베리우스가 소년체전에서 창 던지기 시범을 보이다가 어깨 부상 후유증으로 서기 37년 3월 16일 사망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사망하기 몇 달 전 빌라도가 10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하니까 유대인들이 시리아 총독 루키우스 비텔리우스에게 빌라도를 고발했습니다. 빌라도로부터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이미 보고 받은 바 있었던 비텔리우스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것으로 보답하겠다면서 유화책을 썼습니다. 서기 37년 1월 6월절 비텔리우스가 예루살렘에 와서 안토니오세의 보관 중이던 대제사장 예복을 돌려주면서 자진 사퇴를 원하는 가야바를 해임하고 경비대장 요나단을 대제사장에 임명했습니다. 30여 년 동안 빼앗겼던 예복을 돌려받은 사제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신정을 허락한다는 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르셀루스를 빌라도 후임으로 임명하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비텔리우스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고 와병 중에도 무덤 훼손이 범죄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목적으로 비석에 새겨 영구보존하라는 황제 칙령을 보냈습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무덤이 손상되지 않은 채 영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바라는 바이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괴하거나 악의적으로 시신을 이용하거나 다른 장소로 시신을 옮기거나 혹은 인봉을 뜯어내고 돌을 치웠다고 고소를 제기하면 나는 재판할 것을 명한다. 어느 누구도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라. 이를 어길 경우 무덤 훼손죄로 사형에 처할 것을 바라노라. 서기 37년 3월 16일 티베리우스가 나폴리의 미세노 곧 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근위 대장 마크로가 황제의 사망 사실을 원로원에 알렸습니다. 집정관 아시아티쿠스가 의사와 함께 달려가서 시신을 거만하고 누적된 피로와 노환이 사망 원인이었다면서 티베리우스 황제는 향년 79세에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를 비롯하여 칼리굴라, 아에노바르부스, 레피두스, 게멜루스, 세네카, 갈바로 구성된 장례위원이 여러 대의 마차에 나누어 타고 아피아 국도를 따라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시신을 운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칼리굴라는 그곳 감옥에 있던 아그리빠를 데리고 왔습니다. 운구 행렬이 출발하기 직전 숨가쁘게 달려온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임기를 마친 유대 총독 빌라도 내외가 브린디시 항구에서 티베리우스 사망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빌라도 내외가 티베리우스 시신 앞에서 조의를 표하고 있을 때 방금 전 감옥에서 나온 아그리빠는 입이 찢어지게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의 후계자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원로원은 칼리굴라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25세가 되려면 아직도 4개월이나 부족한 칼리굴라는 우쭐거리면서 티베리우스 황제가 중단시켰던 30여 군데의 신전공사를 재개하고 빵과 서커스 정치를 하겠다면서 로마 시민을 기쁘게 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맹목적 욕구와 억눌린 감정의 시원한 배출구였습니다. 로마 시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한 때처럼 즐거워하면서 로마는 광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경축사절단을 인솔하고 온 유대인 필론이 축하 선물을 증정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황제 폐하, 행복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문을 활짝 여시고 행복을 맞이하십시오. 칼리굴라는 아그리빠에게 유대왕 칭호를 주면서 서기 34년 빌립이 죽고 공석 중인 유대 북부 지역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그리빠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부인과 아들, 장녀, 자녀와 함께 갔습니다. 클라우디우스는 얼마간의 돈과 해방로의 블라스투스를 따라가게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블라스투스를 보내면 경제적 도움도 주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제위에 오른 다음 해 연초, 클라우디우스는 칼리굴라 파트너로 집정관 명단에 이름이 오른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임 의사를 원로원에 전했습니다. 숙부 티베리우스가 공직을 권했을 때도 한사코 사양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원로원에서는 사임을 받아들이고 대기 중인 다음 조로 넘어갔습니다. 클라우디우스의 사임으로 집정관을 수행할 수 없게 된 칼리굴라는 2인 1조 예정 집정관 명단에 클라우디우스 이름을 빼고 에마 인키타투스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무렵 아그리빠는 빌립의 땅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칼리굴라에게 줄 편지를 블라스투스 편에 보내왔습니다. 봉인되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황제 폐하, 안티바는 아레다 공주와 이혼한 후 나바티아인들 미움을 사서 사해 근처의 마케루스에서 살지 못하고 갈릴리로 쫓겨갔습니다. 그 후 마케루스를 되찾겠다면서 용병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의 집에는 칼과 방패가 산처럼 쌓여 있으며 자기도 왕 칭호를 받겠다면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안티바에게 왕 칭호를 주시면 폐하께서 전쟁을 지원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폐하께서 저에게 왕 칭호를 주신 것을 가지고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 칼리굴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가 분명하다. 어떻게 멍청한 아그리빠에게 왕 칭호를 줄 수 있겠는가? 저를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폐하를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클라우디우스는 편지를 읽다 말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읽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디아와 아그리빠는 남매지간이면서도 유대왕 문제를 놓고 싸우곤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집트 클레오파트라처럼 여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그리피나로부터 여왕을 시켜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유대로 갔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습니다. 유대 북부 지역 빌립의 땅에 있어야 할 아그리빠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왕 행세를 하니까 헤로디아가 안티바와 함께 로마에 와서 왕 칭호를 받으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블라스투스가 칼리굴라에게 편지를 전하고 며칠 후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근위대 병사들이 안티바를 갈리아의 루구두눔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티바가 자기 때문에 유배당하니까 헤로디아도 따라갔다고 합니다. 칼리굴라는 근위대장 세아누스가 모친 아그리피나를 벤토텐의 섬으로 유배 보낼 때 찬성한 의원들을 찾아내려고 문서 보관소를 뒤졌습니다. 9년 전 사건이라서 이름이 남아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화풀이 상대를 찾지 못하니까 엉뚱하게도 민중회의를 소집해서 호민관을 선출할 권리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말을 해서 의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민의 복고주의자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서야 의원들은 무턱대고 칼리굴라를 황제로 추대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칼리굴라는 검투사 시합과 각종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황실 재정을 낭비했으며 과로와 열병에 걸려 병석에 누워 거동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로마 제국 전역이 황제의 쾌유를 비는 침통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황제의 안부를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칼리굴라 얼굴이 새겨진 유피테르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가 유행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얌니아 그리스인들이 칼리굴라 신상 앞에서 쾌유를 비는 제사를 지내고 있을 때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회방을 놓고 폭행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얌니아와 가까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보복성 공격을 가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유대인 소유 선박에 불을 지르고 상가를 노략질하면서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빌라우스 플라쿠스 이집트 총독이 가세하면서 유대인 회당의 신상까지 세웠습니다. 서기 40년 3월 중순 필론이 그리스인들로부터 입은 피해 보상과 회당에 세워진 신상 철거를 탄원하려고 대표단을 데리고 칼리굴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들보다 한 발 앞서 그리스 지도자 아피온이 보낸 사람이 먼저 칼리굴라를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은 폐하께 경의를 표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시마다 폐하의 신상이 세워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신상을 세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폐하의 신상 앞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칼리굴라가 유대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전박대 당한 필론이 돌아가면서 일행에게 말했습니다. 칼리굴라가 우리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야훼를 자기 적으로 삼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자. 이 말을 전해 들은 칼리굴라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나의 신상을 세우게 하시오. 만약 불복하면 무력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칼리굴라의 명령을 받은 시리아 총독 페트로니우스가 지중해 연안의 티루스 공방에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피테르 신상이 세워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